교통사고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죽음이 있거든요. 브레이크도 안 밟고 직선으로 들이박은 차, 렌터카, 도망친 운전자,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타이밍까지요. 지혁은 엄마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골라서 만든 사건이라는 걸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앞에 서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꺼내게 된 거예요. 당신이 죽였어. 우리 엄마. 이야기를 거꾸로 조금만 돌려볼게요. 다정이 숨이 끊겼다는 말을 처음 들은 그날 밤부터요. 병원 응급실은 이상할 정도로 밝았고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상철 앞에서 짧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분 맞으시죠? 도착하셨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춰 있는 상태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철 무릎이 그냥 풀려버렸습니다. 지혁이 얼른 잡아줬는데요. 손에 잡히는 아버지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평생 버텨주던 기둥이 그날만큼은 아들 어깨에 기대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 지혁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는데도 상철 눈은 허공만 헤매고 있었어요. 다정이가 우리 집 다정이가 왜? 단어 하나하나가 입술에서 떨어질 때마다 지영 머릿속에는 몇 시간 전 주방 풍경이 겹쳐졌습니다. 다정이 국 끓이면서 숟가락 들고 장난치던 얼굴. 수술 받은 사람은 미음이지 국이 아니야 하면서 웃던 목소리. 그때는 그 웃음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안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혁은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눈을 감고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흰 천 덮인 실루엣 하나가 놓여 있었고 이름표에 적힌 두 글자 때문에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천을 젖히는 손이 그렇게 떨릴 줄 지혁은 미처 몰랐습니다. 천 아래에 있던 다정 얼굴은 마치 잠깐 눈만 감고 쉬는 것 같았는데요. 화장기 없는 뺨은 새하얗게 식어 있었고 늘 분주하게 움직이던 손은 이제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엄마. 부르자마자 목이 막혔습니다. 지혁은 그대로 무릎을 바닥에 꿇었습니다. 손이 자동처럼 다정 손을 찾아갔는데요. 그 손은 원래 아침마다 밥상 차리느라 바쁘던 손이었고 힘들다고 투덜대면 조용히 등 두들겨주던 손이었고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 주던 손이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집 안 나간다고 했잖아. 결혼할 때까지 옆에 있다고 했잖아. 그 말을 하면서도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어요. 눈물이 조용히 그런데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서 울 힘도 없어서 숨만 꺽꺽 넘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시간 뒤에야 지혁은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상처를 혼자 두고 온 게 마음에 걸렸고 위층 중환자실에는 옥내도 누워 있었어요. 무너지고 싶어도 동시에 버텨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위층 중환자실에서 옥내가 눈을 떴을 때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다정이는? 상철이 겨우 웃는 얼굴을 지어 보이려 했지만 입술이 먼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조금만 진정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옥내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택시 안에서 들리던 굉음, 몸이 날아가던 느낌, 누군가가 자기 몸을 안아서 감싸던 감촉.
그 다음 장면은 전부 끊겨 있었는데요. 하나만은 확실히 기억났습니다. 내 위를 덮었어, 다정이가. 내가 아니라 그 애가. 옥내가 내가 대신 갔어야 하는데라는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릴 때마다 모니터에 떠 있는 숫자들이 요동쳤습니다. 상철은 그 손을 덥석 잡고 거의 애원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산 거예요. 누구 잘못 아니에요. 근데 옥내 귀에는 그 위로가 죄책감처럼만 들렸습니다. 그런 애였어. 30년 넘게 나를 챙겨준 며느리가 결국 마지막에도 날 밀어냈어. 그래서 내가 숨 쉬고 있는 거야. 상철 눈에서도 처음으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아내 장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병실과 장례식장을 오가며 버텨야 했던 며칠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는 하얀 국화향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화는 검은 양복을 입고 계속 허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몸은 자동으로 절을 하고 있는데 눈은 자꾸 상위 사진만 보게 되더라고요. 사진 속 다정은 웃고 있었고 그 웃음 때문에 조문객들 말이 끝날 때마다 숨이 한 번씩 더 막혔습니다. 옆에는 수빈이 서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는데 손님들 앞에서는 꼭 참으려고 이를 꽉 물고 있었습니다. 둘 다 올 시간보다 인사할 시간이 더 많았던 날이었어요. 조문객들 사이로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넥타이에 생소할 만큼 어두운 얼굴이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적인 말투였지만 시선만큼은 지환과 수빈에게 길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빈은 그 눈을 보는 순간 겨우 붙들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와서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성재가 상 앞에 절을 하고 조용히 향을 올리는 동안 지환은 머릿속으로 다른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오토바이 사고 영나가 건넜던 그 말. 오빠, 장난 아니고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해. 그때도 그냥 과한 걱정이라 넘기려 했는데요. 이제 보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이상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경고, 그리고 엄마가 탄 택시. 이게 다 우연이라고. 장례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 지혁은 경찰서에서 사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형사가 사진 몇 장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말투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고르고 있었어요. 사고 분석이 끝났는데요. 이건 그냥 브레이크 늦게 밟은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서진 택시, 중앙선 쪽으로 깊게 파인 자국, 신호 완전히 바뀐 뒤 달려들어온 가해 차량. 의도적으로 박은 정황이 강합니다. 렌터카였고요. 운전자는 도주했습니다. 빌린 사람 신분도 조작일 가능성이 높아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누가 일부러 박았다는 거네요. 지혁은 손을 모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그 통증 덕분에 겨우 목소리를 평평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나 가족 중에 특별히 원한 관계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혹시 생각나는 분 없으세요? 형사 질문에 잠깐 AP 인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역이 요즘 매달려 있는 큰 딜이었는데요. 하지만 다정은 그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다정을 노렸다는 그림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냥 집에서 애들 챙기고 할머니 모시던 사람이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혹시 나중에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순간 찬 공기가 한꺼번에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지혁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군지 끝까지 찾아낼 겁니다. 진짜로요. 한편 성재는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지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서 사설 탐정과 마주 앉아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급하다고 하셔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 다 썼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출처가 좋지 않은 이름이 하나 딱 박혀 있었습니다. 청부업자로 악명 높은 남자의 이력, 지난 의뢰 기록, 돈이 오간 계좌 흐름, 만나기로 한 장소들. 그리고 그 목록 중간에 너무 익숙한 또 다른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서 이름이 이거 맞죠? 성희 이사장님 개인 비서. 탐정이 손가락으로 짚어준 메모에는 3달 전부터 이어진 연락 기록과 만남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비서 계좌로 들어온 현금, 그 뒤 곧바로 청부업자에게 빠져나간 이체 내역, 금액 이역. 출처만 안 보일 뿐 흐름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출처는 아직 못 잡았지만 이 정도면 누가 돈을 댔을지 짐작은 가시죠. 성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느껴왔던 위화감이 문서 위에서 숫자랑 날짜로 정리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앞에서만 부드러운 미소를 짓던 새엄마 진석 있을 땐 한없이 스윗한데 자신을 바라볼 때는 눈빛이 서늘하게 식던 그 사람. 역시 그 사람이구나. 탐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다 말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근데요, 청부업자 쪽이 문제입니다. 사고 이후로 연락 두절입니다. 업계에서 도는 얘기로는 누가 먼저 손을 쓴 것 같다고들 합니다. 입 막은 거겠죠. 성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입을 틀어막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을 지우는 방식. 그 방법을 떠올려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을 성재는 알고 있었어요. 장례가 끝나갈 즈음 반대로 바깥쪽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진석은 회사 일 핑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성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온재단 스케줄을 그대로 소화하고 있었어요. 혼자 남은 시간 성희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비서와 오간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만났던 카페 CCTV가 남아있을 만한 시간대 전부 체크하면서 동시에 지워야 할 것들을 골라냈습니다. 원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지환 주변을 조금 흔들어서 영나와 멀어지게 만드는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선에서 겁만 주고 끝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청부업자가 표적을 잘못 골라서 전혀 상관없는 택시를 들이받아 버렸고 그 안에 다정과 옥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 다정 사진을 보고도 성희는 한동안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척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잖아. 나랑 직접적인 관계도 아니고. 하지만 그 모르는 사람 아들이 은호가 그렇게 떠들어대던 선배라는 사실은 금방 연결됐습니다. 지혁. AP 사장, 은호가 존댓말하면서 따르는 사람, 그리고 지금은 엄마를 잃은 장례식장 상주. 머릿속의 계산이 빨리 돌아갔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파면 어디까지 올라올까? 비서, 청부업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나. 성희는 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쪽 처리도 끝냈다고 했죠. 통화 기록, 이체, 만났던 흔적 전부 확인해서 지우세요. 네.
웬만한 건 다 정리했는데요. 성재가 사설 탐정을 썼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비서 말에 성이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곧 가라앉았습니다. 역시 그 애부터 움직이네. 얼마 뒤 성재는 지역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AP 로고가 박힌 유리문을 지나 들어가는데 예전처럼 가볍게 농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들어와. 지혁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한층 더 마르고 눈 밑 그늘도 진해져 있었어요. 성재는 의자에 앉기 전까지 여러 번 말을 고쳤다가 지웠다가 했습니다. 친구에게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혁아. 응. 우리 집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재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고 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걸 열어봤습니다. 청부업자 이력, 비서 이름, 계좌 흐름, 날짜. 페이지를 넘길수록 지혁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진짜야, 이거 전부. 내가 꾸며내고 싶어서 들고 온 거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다. 성재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 새엄마가 지환을 붙잡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 영나랑 떼놓으려고. 근데 그 과정에서 표적이 엉뚱하게 바뀐 거고. 지혁은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엄마 죽음이 누군가의 실수라는 말로 설명되는 순간 그게 더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원래 표적도 아니었는데 대신 죽은 거네. 지혁이 겨우 짜낸 말에 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이 집 사람이 이런 짓을 해서 미안하다. 내가 왜 사과해? 그 여자가 한 거지.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손으로 유리를 짚었습니다. 밖에는 멀쩡하게 돌아가는 도로와 사람들 일상이 보였어요. 엄마가 탔던 택시도 아마 평소처럼 손님 태우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을 뿐인데. 증거 더 모을 거야? 그래야지. 이 정도로는 경찰도 아버지도 못 움직여. 확실한 게 하나 더 필요해. 같이 찾자. 나도 가만히 못 있겠다. 그 말에 성재가 겨우 눈을 들었습니다. 친구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와 묘하게 차가운 결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수빈은 한강 공원 벤치에서 그 두 사람과는 다른 종류의 결정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코트 깃을 올리고 서 있다가 멀리서 걸어오는 성재를 보자마자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어요. 왔어. 응. 둘은 한참을 강가를 따라 걷기만 했습니다. 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솔직히 말해줘. 우리 엄마 일 뭔가 알고 있으면서 숨기는 거지. 성재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혁에게 들려준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잔인함이 이번에는 수빈 몫으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내 새엄마가 관여했을 수도 있다. 수빈 얼굴에서 피가 한순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장난하지 마. 오빠. 장난 아니야. 성재가 청부업자 얘기, 비서 얘기, 돈 얘기까지 차근차근 설명하는 동안 수빈은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에서 눈물만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 엄마는 그 사람 때문에 죽은 거야? 확신이라고 말해주기도 아니라고 부정해주기도 애매한 지점이었습니다. 성재는 결국 둘 다 못했습니다. 아직은 정황뿐이야. 그래서 더 알아보려고. 그거 알아본다고 엄마가 살아 돌아와?
수빈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놀랐는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 근데 나 오빠 얼굴 볼 때마다 우리 엄마 생각날 것 같아. 성재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막연하게 아니길 바랐던 거죠. 시간 좀 줄 수 있어? 시간 준다고 새엄마가 안 한 일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수빈은 눈물 젖은 얼굴로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잘못 아닌 거 나도 알아. 오빠가 한 짓 아니고 오빠도 힘들다는 거 알아. 근데 나 지금은 오빠 손잡고 웃을 수가 없어. 그 말은 사실상 이별 선언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헤어지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둘 다 알아버렸어요. 알겠어. 내가 다시 보자 할 때까지 안 찾아갈게.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고 등을 돌렸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성재는 끝까지 바라봤는데요.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나 작업실 앞 복도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불안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환이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손잡이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노크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때 마침 안에서 문이 열리고 캔버스 가방을 맨 영나가 나왔습니다. 오빠. 놀란 얼굴로 부르면서도 영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일 진짜 너무 마음 아팠어. 장례식장 가려다 오빠 볼까봐 못 갔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지환은 짧게 대답했지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수백 번 고민했다는 건 표정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영나야, 너 그때 그 말 했지.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응. 그게 그냥 불길한 느낌이었어. 아니면 뭔가 본 거야? 들은 거야? 영나는 굳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전화로 흘리던 말들, 비서와 주고받던 대화 조각들, 위치 추적기 찍힌 동선들. 전부 말을 해버리면 이 집이랑 자기 집이 동시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오빠, 나 진짜 모르는 척하고 싶어. 근데 엄마가 뭘 하고 다니는지 나도 가끔 너무 무서워. 솔직한 한마디였지만 지환에게는 충분한 답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어. 더 이상 묻지 않을게. 대신 너도 조심해. 내 엄마가 나한테 한 짓이면 너한테도 언젠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영나는 그냥 응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그 감정 위로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 덮여버린 상태였어요. 성희는 이 모든 움직임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에게는 새로운 지시가 내려갔어요. 성재 주변부터 다시 훑어요. 약점이 뭔지, 누구를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수빈이라는 애 있잖아요. 지혁 동생.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애도 파요. 요즘 성재랑 엮여 있는 것 같더라.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말하는 성의 표정을 보고 비서는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건드려야 누가 무너지는지, 이 집안 권력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결국 셋이 마주 앉는 날이 왔습니다. 진석 저택 정원 한때 가족 사진 찍던 자리였습니다. 나뭇잎은 거의 떨어져 있었고 겨울 공기가 뺨을 아프게 스쳤어요. 성희가 먼저 나와 있었고 그 앞에 성재와 지혁이 나란히 섰습니다. 지혁 씨까지 오셨네요. 힘든 와중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말은 상냥했는데
눈빛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예의상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저 예의 차리러 온 거 아닙니다. 성재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번에는 서재가 아닌 일부러 밖으로 불러낸 자리였습니다. 집 안에는 진석도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희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훑어보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청부업자, 비서. 요즘 이런 말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는 게 유행인가 보네. 유행 아니고요. 성재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대상이 아닌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친구 집안이 박살이 났습니다. 지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건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이에요. 렌터카, 도주, 정면 충돌, 그리고 잠적한 청부업자. 성희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나랑 연결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연결이 아니고요. 이미 엮여 있습니다. 성재가 비서 계좌 내역이 적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비서 계좌에 들어온 2억, 그리고 그 직후 청부업자 계좌로 빠져나간 돈. 날짜는 사고 며칠 전. 잠깐의 정적. 성희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서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성재야. 나를 몇 년 보고 살았는데 이 정도 정황만으로 사람한테 살인자 딱지를 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살인자라는 말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지혁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엄마 죽음에 이쪽에서 출발한 일이 섞여 있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네요. 성희와 지혁 시선이 정면에서 부딪혔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아직 서로 조문 인사만 주고받던 사이였는데요. 이제는 전쟁 선포에 가까운 기싸움이었습니다. 증거 가져오세요. 성희가 짧게 말했습니다. 추측 말고 검사 앞에서도 통할 만한 거요. 죽은 사람 입 빌리는 대신 살아있는 사람 손에 제대로 쥘 수 있는 그런 거. 찾으면요. 지형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더는 예의 안 차립니다. 아버님 앞이든 가온재단 이사회 앞이든 어디든 나가서 말할 거예요. 우리 엄마 죽음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야 하는지. 성희 입꼬리가 살짝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때까지 여기 있는 두 사람 인생이 안 망가질 거라는 보장은 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 섞인 말이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은 건넌 상태였습니다. 성재는 그 말이 자기보다는 수빈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건드리면 그게 바로 증거가 됩니다. 어머니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요. 성희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말을 접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가보자.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나는 성의 뒷모습을 두 남자는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집 앞에서 은호를 마주쳤습니다. 수술 이후 간신히 출근을 시작한 은호는 지혁 얼굴을 보는 순간 죄책감과 걱정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선배, 어머님 일 진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병원에 있어서 장례식도 못 가서 더 죄송하고요.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피 떼어낸 사람인데. 지혁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결국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호야. 내 선배. 너 친엄마 성이 이사장님 있잖아.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은호 어깨가 살짝 굳었습니다. 우진간 이식 때문에 다시 얽히게 된 사람,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지워졌던 엄마라는 단어를 다시 끄집어낸 사람. 그분이 우리 엄마 사고랑 엮여 있을 수도 있다. 지혁은 아직 확정적인 말을 할 수 없어서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느낌으로 알았어요. 그 말 속에 이미 꽤 많은 사실이 섞여 있다는 걸. 선배 진짜예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모른다고 해두자. 대신 하나만 약속해줘. 뭔데요? 성희 이사장님이 뭐라고 하든 너 혼자 가서 만나지 마. 나한테 먼저 말해. 무조건. 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선배. 머릿속에는 우진, 간 이식, 보육원 앞에서 울던 기억, 그리고 지금의 사고까지 한꺼번에 섞여서 돌고 있었어요. 내가 다시 찾은 엄마가 선배 엄마를 죽였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아직 말로 꺼내기도 무서운 문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는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이날 밤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희는 어디까지 지우면 이 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있었고요. 성재는 언제 어디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터뜨려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고요. 지혁은 엄마의 죽음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마음속에 또렷하게 새기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사랑과 가족 중에서 뭘 먼저 포기해야 덜 부서질지를 혼자 판단해야 했고요. 은호는 친엄마와 선배 사이에서 어느 쪽 편을 들게 될지를 차마 예측도 못한 채 그저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청부업자 시체가 강 쪽에서 떠오른다는 소식이 며칠 뒤 경찰서로 들어올 예정이라는 것. 그 시체 주머니에서 누군가의 비서 전화번호가 남아있다는 것. 그 전화번호 하나가 이 집안 모든 사람의 삶을 또 한 번 뒤집어 엎을 불씨가 된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모른 채로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